제가 제 딸 손에 정신병자로 몰려 요양원에 끌려갈 뻔했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외동딸과 사위, 그리고 친동생까지 한패가 되어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효녀와 효자인 척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평범하게 수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받아쓰기 공책을 검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떨리는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집에 가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 대학 후배 소개로 사연을 정리하게 되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릴 만큼 끔찍했던 제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64세 초등학교 교사 윤정숙입니다. 38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죠. 남편은 7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을 꼭 붙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수가 유리만 잘 부탁한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외동딸 강유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퇴직금에 제가 모은 돈까지 보태 일산 재개발 아파트 하나와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죠. 저는 그게 평생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힘들 때 기대고 살아갈 버팀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6월 중순이라 날씨가 제법 더웠습니다. 교무실 에어컨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고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하는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죠. 저는 5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아이들 받아쓰기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잠시 허리를 폈는데 그때 교실 뒤쪽 문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하은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적은 아이였는데 유난히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은아, 왜 그러니?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주변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아이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무슨 학교 폭력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계속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그러자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내시면 안 돼요. 안 화내. 괜찮으니까 말해봐. 하은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제 선생님 집 봤어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학교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동네 지나갔구나. 그런데 아이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요. 저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이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갔어요.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봤는데? 어젯밤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금고 같은 것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금고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붙박이장 안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던 금고였죠. 그 안에는 부동산 서류와 인감, 통장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혹시 차 번호 기억나니? 그러자 하은이는 곧바로 번호를 말했습니다. 그 번호는 제 딸 강유리 차량 번호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낸 뒤 저는 급히 교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딸이 왜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을까? 사위까지 있었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거기다 금고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강유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보다 이상한 불안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언제 끝나? 딸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왜? 아니, 그냥 오늘 집에 가려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민철이도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퇴계를 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아,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전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괜히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늘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한다. 그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리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집이 있는 15층 창문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분명 열어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내리는 순간 저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 집 앞에 낯선 남자 구두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박스 몇 개와 서류 봉투까지 바닥에 널려 있었죠.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삑소리와 함께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희미하게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정리해. 엄마 오기 전에 끝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 금고가 열려 있었고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이 전부 꺼내져 있었습니다. 사위 박민철은 제 인감도장을 들고 있었고 남동생 윤성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강유리는 제 통장을 넘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네.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 집 한가운데 앉아 금고를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바닥에는 부동산 서류와 통장 사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유품으로 보관하던 도장함까지 열려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세 사람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태연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사위 박민철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 딸 강유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갑자기 학교에서 왔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제 걱정보다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걸 더 불쾌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서류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서류 중에는 남편 사망보험금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던 것들이었죠. 누가 허락하고 금고 열었어? 그러자 남동생 윤성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이고, 누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성우는 젊을 때부터 돈 문제를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집 담보 잡혔다가 망하고 친구한테 사기당했다며 늘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죠. 남편 살아있을 때도 성우 때문에 몇 번이나 싸웠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처남은 절대 돈 가까이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게 결국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 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세요. 오해? 저희가 어머니 재산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집 비밀번호 바꿔놓고 금고 터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순간 딸 강유리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엄마 말 좀 심하게 하지 마. 저는 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유리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밤새 간호하며 울던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딸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러자 유리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라 했잖아. 내가 언제? 그때 사위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통장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셨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유리가 가져가 놓고 없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 치매 증상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성우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요즘 진짜 좀 이상하긴 해. 저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경찰부터 불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민철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제가 소리치자 유리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흥분해? 너희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잖아. 엄마 또 그런다.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또 그런다. 마치 제가 원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순식간에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거 돌려줘. 어머니, 지금 상태 안 좋아 보여요. 박민철, 저는 순간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병원 한번 가보자. 너 미쳤니? 요즘 엄마 자꾸 피해망상 심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 그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랍 안에 있던 약 봉투들이 전부 꺼내져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도 펼쳐져 있었죠. 남편 장례 이후 우울증 때문에 잠깐 수면제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까지 다 꺼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 설마,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면 안 돼. 뭐, 사람들도 다 걱정해. 누가 걱정해? 옆집 아줌마도 엄마 이상하다고 했다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상해졌다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니까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 그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내 재산 노리는 거지.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민철이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싸늘하게. 어머니, 너무 드라마 많이 보신다. 그 말투가 너무 섬뜩했습니다. 저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 안쪽 서류철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통장 여러 개가 사라져 있었고 인감증명서, 복사본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명의 도장 옆에 이미 찍혀 있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가 관련 위임 서류였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지만 분명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유리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을 돌아봤습니다. 강유리, 왜? 너 진짜 왜 이렇게 됐니? 그러자 유리 표정이 갑자기 확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해준 척만 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맨날 희생했다고 하지? 근데 결국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유리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죽고 나서도 엄마는 돈만 붙잡고 살았어. 유리야, 그 상가 하나 안 팔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잖아. 순간 저는 딸 눈빛에서 처음 보는 욕망을 봤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철이 유리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재산, 제 통장, 제 상가, 그리고 제 인생까지 전부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제게 죽을 끓여줬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던 전복죽이었습니다. 엄마 밥 좀 먹어.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냄새부터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몇 숟갈 먹는 척만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고
거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1시쯤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요양원 날짜 빨리 잡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오래 끌면 문제 생겨. 병원 쪽은 내가 얘기해놨어. 치매 판정만 나오면 끝이야.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끝이 미친 듯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때는요. 큰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너무 조용할 때더군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딸 강유리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척 굴었고 사위 박민철은 계속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제 인생을 끝내는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요.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 음식 위치도 바뀌어 있었고 제약 봉투도 어느새 유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청소 아주머니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와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마치 정신 이상자를 감시하러 온 사람 같았죠. 저는 그날부터 일부러 더 멍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만큼은요. 그래야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날짜를 헷갈리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심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심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유리가 외출하고 민철도 잠시 나간 틈에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 신고든 녹음이든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서랍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 명함 하나였습니다. 효성 노인 신경정신센터.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명함 뒤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8일 오후 2시 보호자, 상담 보호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환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명함을 제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동생 윤성호였습니다. 성호는 절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혼자 있었어?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호 왔니? 그러자 성호는 안심한 듯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상태 괜찮아 보인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TV만 바라봤습니다. 병원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인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병원에 넣고 치매 판정을 받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뒤 성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왜? 요즘 자꾸 기억 안 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사기꾼 눈빛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성호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유산 이야기부터 꺼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일부러 작게 물었습니다. 내가 많이 이상하니? 그러자 성우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끔 무섭다니까. 그 말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두려운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또 보게 됐습니다. 사위 민철이 제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방문을 열자 민철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찾고 있었어요. 남의 방을 왜 뒤져? 어머니가 자꾸 잃어버리시니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람 정신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 것, 계속 반복해서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는 것.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대부분 유리 편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챙기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자식 도움 받아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치매 이야기가 나오면 더 쉽게 믿겠죠. 저는 그날 밤 결국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동네 마트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걱정하는 척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버텼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척 하다가 저는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예, 그냥 좀 급해서요. 저는 현금으로 작은 녹음기까지 하나 샀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평생 교사로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자기 가족 몰래 녹음기를 사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요양원에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 휴대전화를 몰래 이불 밑에 숨겨두고 녹음기는 거실 화분 뒤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약 먹고 잠든 척 했습니다. 새벽 12시쯤이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또 세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장 쪽은 얘기 끝났대. 민철 목소리였습니다. 진단만 나오면 법적 보호자 지정 가능하대. 유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버티면? 그러자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약 좀 먹이면 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노인들은 약 먹으면 더 멍해져.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난다. 그런데 그 말을 정작 제 가족에게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는 제가 눈치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민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귀찮은 노인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감시 대상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민철이 갑자기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녹음기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약 먹었나? 그러자 민철이 유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이 아주 잠깐 웃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거의 넘어왔다. 딱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철저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반찬 이름을 일부러 헷갈렸고 TV 리모컨도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유리가 은근히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또 그러네. 그 말을 하는 표정이 너무 밝아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지금 제가 망가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더 심하게, 완전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처럼 보이길 바라고 있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유리가 제 방 화장대를 뒤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방문 앞에 서자 유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해? 아니, 엄마 통장 찾으려고. 왜 내가 찾아? 엄마가 자꾸 숨겨놓고 잊어버리잖아.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말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들으면 스스로도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정말 내가 기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씩 들기 시작했죠.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정말 무너지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꼭 검사 받자. 싫다니까. 엄마 상태가 너무 심해. 순간 민철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검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겁먹은 척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안 아파. 그러자 유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온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말 안 들어? 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얘들은 지금 다급해지고 있구나. 생각보다 빨리 저를 처리하려 하고 있구나. 저는 갑자기 어지러운 척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몇 월이지. 그러자 유리가 재빨리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증상이 나온 사람들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오미란 씨였습니다. 정숙 씨 계세요? 순간 유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원래 동네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저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유리가 문을 열자 오미란 씨는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미란 씨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깜빡하셔서요. 그러자 오미란 씨 표정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뒤 오미란 씨는 저를 따로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조심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계속 들락거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열쇠 기사 부르는 것도 봤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역시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주변 눈치를 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까지 정숙 씨 요즘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천천히, 아주 치밀하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상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 정상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미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편이 아직 한 명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 민철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성우와 이야기하는 걸 녹음하게 된 겁니다. 상가만 넘어오면 끝이야. 근데 누나가 생각보다 버티네. 병원 넣으면 돼.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밖에 못 나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단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살기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고요. 사람이 가장 처절해지는 순간은요. 살기 위해 연기를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척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한 척했죠. 그래야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식탁에서는 반찬 이름도 틀리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말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척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리와 민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도하는 눈빛, 먹잇감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강유리는 점점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눈치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약 먹었어? 먹었나? 봐봐. 또 기억 못하잖아. 그 말을 하며 유리가 민철을 바라보는데 둘이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보며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화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척 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잠시 뒤 유리와 민철, 그리고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장 쪽은 거의 끝났대. 민철 목소리였습니다. 진단서 나오면 보호자 권한 바로 넘어온다더라.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보호자 권한. 그 말은 곧 제 통장과 재산까지 전부 손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학교는? 치매 판정 나오면 자동으로 정리되지. 퇴직금도 나오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지금 제 건강이나 인생이 아니라 돈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가 팔고 아파트 정리하면 우리 빚 다 갚아. 대출도 막고? 당연하지. 그때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나 평생 모은 돈 우리가 대신 잘 쓰는 거지 뭐.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녹음기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안 되면 정신병원 넣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분명 제 딸 강유리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보다 그게 더 빠르잖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철도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네. 난동 몇 번만 하면 강제 입원 가능하지.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원래 잘 믿어주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돈 때문에 부모를 제거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리는 병원 가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가야 돼. 저는 일부러 겁먹은 얼굴을 했습니다. 나 무섭다. 그러자 유리는 짜증을 억누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검사만 하는 거야. 내가 미친 건 아니잖아. 그 말을 하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민철이 바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손길이 너무 소름 끼쳐서 몸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달래는 손이 아니라 붙잡아 끌고 가려는 손 같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꾸 보여. 그 말을 하자 유리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완전히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아 들었지? 응. 기록해둬.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인간들은 지금 제 말 하나하나를 증거처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이라는 증거로. 그날 오후 저는 가까스로 혼자 외출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마트 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오미란 씨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거의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오미란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정숙 씨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오미란 씨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넣자는 대목에서는 입까지 막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진짜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미란 씨는 바로 경찰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은 있었지만 실제 재산 이전 시도나 강제 입원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더 심하게 망가진 척하기로 한 겁니다. 저녁 식사 도중 저는 갑자기 밥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유리는 순간 숨까지 멈춘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아마 영상까지 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불안한 척했습니다. 남편이 날 부르는데. 그러자 유리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민철아, 이제 진짜 해야겠다.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병원 데려가자. 성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이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정말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믿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강유리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변명하고 있었죠. 아직 돌이킬 수 있을 거야. 사위가 문제겠지.
우리 딸이 정말 저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생선구이까지 차려져 있었죠. 마치 효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만 다녀오면 편해질 거야.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밤만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 잠깐 검사만 받는 거야. 그때 민철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기 직전인데도 웃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불안한 척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유리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릴 때 유리가 열이 펄펄 끓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업고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밤새 아이 손 붙잡고 울던 기억도 났죠.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잠시 뒤 민철이 차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출발하시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강제로라도 끌고 갈 거라는 거요.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신발을 신다가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유리와 민철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일부러 정신이 혼미한 척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날 데리러 왔어. 그 순간 유리 눈빛이 완전히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지금이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민철이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보호자입니다. 상태가 심해졌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오늘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유리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분증이나 도장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 얼굴이 갑자기 굳은 겁니다. 민철아, 이거 뭐야? 민철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유리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써왔던 기록 노트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든 걸 적어둔 노트였죠. 순간 민철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연기하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멍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노트를 빠르게 넘기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일부러 크게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은 이미 외부에 전달함.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미란 씨에게 일부를 넘겨둔 상태였으니까요. 순간 민철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파일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철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리도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누구 줬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섭니까?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걸 눈치챈 겁니다. 민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네. 그래, 다 들었어. 유리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더라. 그 순간 유리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눈물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럼 뭐야? 우린 그냥. 그때 민철이 갑자기 유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일 어딨습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겁주는 눈빛, 몰아붙이는 눈빛이었죠.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민철이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넘기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진짜 위험하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간 모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저예요. 오밀한 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손님이 너무 세서 순간 아플 정도였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순간 민철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박민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강유리도 겁에 질린 눈으로 민철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정신병원에 넣겠다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철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신고했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겨우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무섭니까? 그 순간 유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멍하니 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겪었던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던 시간들, 강제로 병원에 끌려갈까 떨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유리는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신병원 보내려던 것도?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민철은 순간 다급해졌습니다. 유리야, 일어나. 하지만 유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오미란 씨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사 한 명이 차분하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흩어진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형사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 상태부터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저를 이상한 노인처럼 이야기해놨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그때 오미란 씨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 멀쩡하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받은 녹음 파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사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음성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잠시 뒤 거실 안에 민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사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어 다른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정신병원 넣자. 요양원 들어가면 밖에 못 나와. 상가 팔고 빚 갚으면 돼. 제 딸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는 바로 민철과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잠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 순간 민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끝까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민철은 흥분한 얼굴로 계속 떠들었습니다. 원래 기억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기록도 있습니다. 순간 민철 입이 멈췄습니다. 형사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은행 거래 내역과 위임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 서류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아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인감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작성 안 하신 겁니까? 네. 거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통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윤성호는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결국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냥 도와달라길래. 닥쳐. 민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형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부터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피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버티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요. 오미란 씨가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또 제 앞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서웠던 건 저였습니다. 밤마다 정신병원 끌려갈까 두려워 떨었던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엄마가 안 무서웠니? 유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살아있는데 재산부터 나눠 가졌잖아. 유리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넌 내가 사람으로 안 보였어. 그 순간 유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경찰은 민철과 성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갑까지 채워진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긴 악몽이 끝나가는 기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경찰차 앞에서 유리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버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아파트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딸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버리지 마. 그 말이 자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오미란 씨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들어가요.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금고 문도 열린 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족들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텅 빈 거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진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저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린 것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남편 얼굴을 보자 마음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늘 말했습니다. 정수가,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라.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저보다 훨씬 사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형사는 생각보다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녹음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 위조된 위임장까지 전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위 박민철 빚 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불법 대출에 사업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 이미 수억 원 빚이 생긴 상태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제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딸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리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웃음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새 운동화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울던 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제가 방학마다 과외 뛰던 시절.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려고 제 적금 깨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허망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병가를 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유리 어릴 때 웃던 얼굴, 아빠 품에 안겨 졸던 모습, 소풍날 김밥 싸달라고 조르던 목소리까지 떠올랐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나오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이 퍼졌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평소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김하은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짧은 글이었지만 저는 결국 아이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건 그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정신병원에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산 관련 서류를 모두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가 명의도 안전하게 바꿨고 변호사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심도 했습니다. 제 재산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남편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안 남길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큰 걸 잃었는데 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유리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용서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걸요. 그때 제 마음은 이미 너무 깊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꿈을 꿉니다. 어린 유리가 제 손을 잡고 웃는 꿈입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한동안 멍하게 천장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저는 아직도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오늘도 다시 살아갑니다.